안녕하십니까, 최상욱 전 애널리스트입니다. 오늘 현대건설과 함께 대한민국 부동산 지난 10년, 앞으로 10년 부동산 PT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과거에 어떤 흐름으로 왔고 앞으로 어떻게 갈지, 그리고 저희가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그럼 나는 내년에 어떤 식의 대응 전략이라든가 생존 전략을 세워야 될까, 내 집 마련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오늘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시장에 대한 노하우를 최대한 간결하게 그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트로 부분을 설명하면서 마음이 무거운데,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2018년과 2019년 2년 동안 주택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시장 가격이 좀 안정화되는 추세가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경제 성장률 따라서 가는데요. 근데 최근에 상승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성장률 대비 초과 상승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2019년 말 기준으로 5,050조 원을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5,050조 원을 GDP로 1,890조로 나누게 되면은 2.6배가 넘어가게 되는데, 이 2.6배가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역사상 최대 배수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 주택 가격 상승이 장기 평균을 한참 상회해서 꽤 높은 레벨에 왔고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체감으로 느끼는 집값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느껴지게 하는 겁니다. 98년과 2010년 전후에 부동산 가격이 조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짧게는 작년 2019년 상반기에도 부동산 가격이 기존 주택이 마이너스를 한 6개월간 지속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렇게 군데군데 주택 가격이 하락했던 기간이 있기는 있는데, 아주 오랜 기간 장기 시계로 놓게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이렇게 부동산 가격도 우상향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공부해 보고 싶으신 분은 그 No Price Like Home이라는 2014년 논문이 있는데, 사람들은 도시에 몰려 살고 도시의 토지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토지의 점유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올라갔던 거는 도시화가 진행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형상이고, 그래서 주택 가격을 잡았던 정책들은 뭐였냐면은 도시의 외연을 확장시키는 신도시 정책들이 잡거나, 아니면은 그 도시와 도시 간에 물리적으로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과거에는 이게 철도였어요. 그래서 철도망을 굉장히 촘촘하게 깔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토지가 공급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안정적으로 가거나 이제 하락을 했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의 한국의 짧았던 40년의 부동산 시장 역사를 반추해 놓고 봤을 때도 주택가격 조정은 언제 있었냐면은 80년대 말에 일기 신도시 짓겠다고 200만 호 주택 공급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 200만 호가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일기 신도시 위치 다 아시잖아요. 분당부터 시작해서 분당 일산을 포함하는 신도시를 공급했는데, 이게 서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80년대 중후반에 주택가격 앙등이 있었던 지역은 서울시였는데, 일기 신도시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켰는데요. 이거는 이제 신도시가 갖고 있는 그런 힘을 우리나라에 좀 퍼뜨렸던 그런 거고요. 그래서 현재 부동산 시장은 과거 정책의 결과물이고, 미래 부동산 시장은 현재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시장 부양책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08년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시작이 되어서 이게 점점 넘어오기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2008년에 크게 건들게 되고, 그래서 2011년, 12년 이렇게 2년 연속 서울시도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 서울시 2년 연속 마이너스는 그때가 유일했었는데, 그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를 주도로 이제 나왔던 거겠죠.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은 08년에 대규모 신도시를 공급하려고 2기 신도시가 그때 공급할 계획이었다가 금융위기 때문에 공급을 못하고 있었는데, 2013년에 출범했던 그런 박근혜 정부 때 초기에는 부동산 시장을 조금 살려야 되겠다, 이런 공감대가 업계를 중심으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요즘이랑 분위기가 좀 비슷했는데 뭐가 비슷했냐면은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거든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으로 무조건 간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으셔가지고 주택을 사지 않다 보니까 전세에 대한 수요는 올라가고 주택은 매매를 하지 않고, 이러면서 전세 가격 상승률이 막 두 자릿수로 상승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평균 75%이고, 경기도 같은 데 가면은 전세가율이 90%이거나 아니면 어떤 데는 전세가율이 95%, 그러니까 자기 자본 5%만 있다면 요즘 말로 전세 끼고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왜 안 했냐면은
매매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갭 투자를 하지 않았던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의 위기에 있었고, 그래서 13년에 4일 부동산 대책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부동산 부양책을 쓰기 시작하고, 주택 가격이라는 게 주택의 수요 공급이랑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이랑 그리고 요즘 많이들 얘기하시는 그런 유동성, 이 세 가지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공급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2013년에 나왔던 4일 대책은 공급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당시에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반값 아파트 주택 공급 정책이 있었는데요. 보금자리 주택 정책이 150만 채나 되는 공급 계획이었는데, 이 중에 총 100만 호 정도가 4일 부동산 대책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정책 하나로 100만 호를 딱 없애는 걸 보니까 이제 주택시장에 대한 그런 부양의 의지가 굉장히 높다, 이런 생각을 그때 조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부동산 시장이 죽어 있는데 그걸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대책을 썼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2014년 7월 24일 날에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주도로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형태의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당시에는 주택 가격의 50%까지가 대출 한도였는데 724 정책을 통해 가지고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을 열어주게 됩니다. 금리 환경도 우호적으로 변해가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빌릴 수 있는데 이자도 낮아지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빚내서 집 사라 이런 화두를 이제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썼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시장은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나라 가계가 2013년도에는 9조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켰었는데 2014년도에는 36조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면서 실제로 빚내서 집을 사는 행위를 하게 된 거죠. 저보다도 더 빨리 이제 이 정책을 수용을 한 거죠. 그래서 70%의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이런 시대가 2014년 724에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나오고 나서 바로 한 달 반 있다가 9일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발표가 되고, 이 9일 정책이 공급 축소의 일종의 총화인데요. 신도시가 주택 공급하는 방식 중에 상당히 중요한 방식인데, 그런데 9일 부동산 대책은 이 신도시를 더 이상 짓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몇만 호다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는 신도시를 통해서 500만 호 이상의 순수한 아파트가 공급이 되었었거든요. 더 이상 신도시를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니까 이게 상당한 공급 부족이라고 시장에 진짜 공급을 제대로 없애나 보다 이런 인식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9일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2015년도가 되면서부터 이 모든 게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매매 가격이 이제 강세로 우상향하기 시작하고요. 전세 가격은 반대로 사람들이 이제 전세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매매를 선택하게 되니까, 대출 받아서 집을 사면 되니까요. 그래서 매매 가격은 상승하고 전세는 자연스럽게 안정화가 되게 되거든요. 초기에는 점점 이렇게 서서히 움직였지만 나중에는 이게 대세라고 생각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시장이 과열이 되는데, 이게 2018년, 2019년에 이제 과열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그래서 딱히 뭐 더 이상의 부동산 부양 정책을 굳이 설명할 게 있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좀 신도시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신도시를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구와 가구와 수도권의 규모가 계속 커진다고 하면은 집은 계속 필요한데, 신도시를 통해 가지고 주택이 공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구도심에 있는 주택의 희소성이 올라가게 되고요. 이게 14년에 그 카타리나 노을 독일 교수가 말했던 그 No Price Like Home에 나와 있는 핵심 내용이거든요. 도시가 외연히 성장하지 않게 되면은 도시가 커져갈 때 그 도시에 있는 토지의 점유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 점유 비용이 저희가 알고 있는 부동산 가격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토지비가 급증하게 되는 현상이 구도심에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재건축과 재개발을 또 촉진을 시켜주게 되는데요. 재건축 재개발을 더 활성화시키자 이렇게 해서 촉진을 시켜주게 되는데, 이런 의도는 좋았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구도심에 새로운 집들이 대거 건설이 되는 건 맞는데,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기간에는 집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집을 멸실해 버리기 때문에 3년이나 혹은 4년 정도 되는 기간에 주택이 없어져요. 그래서 서울시가 평균적으로 4만 호 정도의 재건축 재개발을 장기 평균으로 해왔는데요. 2015년부터는 재건축 재개발을 평균 7만 호로 늘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7만 호 곱하기 4년을 하게 되면은 28만 호가 약 30만 호 정도 되는 주택이 없어지게 돼요. 없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신도시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하지 않는 거 플러스 구도심의 재건축 재개발 촉진으로 멸실 촉진, 이 두 개가 양쪽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대출 환경은 주택 가격의 70%까지 빌릴 수 있도록 우호적이었고, 주택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전세가율도 거의 70%이다 보니까 전세 끼고 집을 사기도 편한 환경이고, 당시에는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주택을 여러 채 사는 거에 대한 세제 혜택을 완화해 준 부분도 있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그리고 글로벌하게 유동성이 전체적으로 확장되는 그런 국면에 있었고, 한국 경제도 2011년 유럽 위기로부터 회복이 되어서 2015년부터는 GDP 성장률이 꽤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자산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 혹은 뭐 확연한 상승 이런 것들을 유도하기 시작했고, 이 변화의 흐름이 15년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멸실 수요의 약간 파생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은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2015년 4월 달에 분양가 상한제를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철회하게 되거든요.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다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투기과열 지역에 분양하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2015년 4월에는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자율화가 되면서 사실상 폐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의 노후주택이라는 거는 희소성이 올라가고 재건축 촉진안이 있고, 그리고 조합원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높게 받으면은 마진이 좋아지는 건데요.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다 철폐가 되었기 때문에 구도심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적인 판이 마련이 되었죠. 그래서 현재 분위기는 이제 이때 만들어진 거라고 보셔도 사실 무방합니다. 2015년도부터 전국적인 주택 가격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상승하니까 시장이 갖고 있는 그런 시장에 대한 확신은 더 강해지는 거고요. 2014년도에는 저한테 일본화를 주입하신 분이 아주 많았거든요. 한국 무조건 일본 따라간다, 장기 침체다, 이렇게 주입하신 분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불패론을 주입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런 시장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요즘에 또 이렇게 꼬여 있는데요. 곱슬머리 분은 소유주고, 이 사람은 전세 끼고 집을 사서 이 금발머리 분한테 전세를 줬어요. 이런 분들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임대 목적으로 살게요, 이렇게 하면은 그분이 1주택이지만 1주택 갭 투자라고 해서 국토부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사람은 투자 수요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조세가 전폭적으로 강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이런 보유 부담을 느끼는 분들일수록 주택수를 좀 줄여나가지 않겠느냐.